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 작품으로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그 연극의 대본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하고 기쁠 때는 웃어야 한다는 세상의 강요가 때로는 낯설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를 따지는 기이한 재판의 기록. 지금부터 메르소의 목소리로 그 뜨거웠던 태양 아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 쏟아지는 태양과 바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총성.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조의를 표함.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타야 했다. 오전에는 일을 했고 점심은 평소처럼 셀레스트의 식당에서 먹었다. 사람들은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쳤다. 사장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청했을 때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내일은 장례식이고 모레는 돌아와 일을 할 것이니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렀다. 날씨는 벌써부터 뜨거웠고 버스 안은 엔진 열기와 사람들의 체온으로 가득했다. 나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버스는 마랑고의 좁은 길을 달리고 있었다.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는 엄마가 이곳에서 친구도 사귀었고 잘 지냈다고 말했다. 사실 엄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서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장은 내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관 뚜껑이 닫힌 그대로가 좋겠다고 말했다. 관리인은 내 대답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나를 안치실로 안내했다. 안치실은 아주 밝았다. 하얀 벽과 천장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관리인은 관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멈추게 했다. 굳이 죽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관리인은 내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는 파리에서 왔다고 했고 이곳 생활이 평화롭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밀크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엄마의 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곧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자 엄마의 친구들이 안치실로 들어왔다. 노인들은 소리 없이 자리에 앉아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아주 가냘프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신경 쓰였다. 왜 저렇게 슬프게 우는 것일까?
나는 그 할머니를 알지도 못했고 엄마와 얼마나 친했는지도 모른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졸음과 싸웠다. 전등빛은 여전히 눈부셨고 공기는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어제보다 더 뜨거웠다.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다. 신부와 복사들 그리고 원장과 내가 앞장을 섰다. 그 뒤로 엄마의 특별한 친구였다는 페레즈 노인이 비틀거리며 따라왔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지 자꾸만 뒤처졌다. 햇빛은 마치 대지를 박살낼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다. 주변의 풍경들은 열기에 취해 흔들리고 있었다. 빨간 흙과 검은 옷 그리고 푸른 하늘이 뒤섞여 기이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페레즈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장례 행렬을 쫓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가득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형식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인지 생각했다. 땅속으로 관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흙을 던졌다. 나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알제로 돌아온 나는 무려 12시간이나 잤다. 잠에서 깨어보니 토요일이었다. 나는 면도를 하고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 예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마리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물놀이를 했다. 마리의 젖은 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내 검은 넥타이를 보고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나는 어두웠고 마리의 몸에서는 시원한 물냄새가 났다. 영화를 보며 우리는 웃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녁에는 내 방으로 돌아와 함께 밤을 보냈다. 마리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를 안아주었다. 인생이란 늘 이런 식이다. 한쪽에서는 장례식이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사랑을 나눈다. 일요일 오후 나는 베란다에 앉아 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했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과 극장으로 향하는 청년들 그리고 산책하는 노인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담배를 피웠다. 저녁이 되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고 나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이다. 엄마의 장례식은 끝났고 나의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월요일 사무실에서 사장을 만났다. 그는 내게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장은 나를 파리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기서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인생은 어디서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사장은 나에게 야망이 없다며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퇴근길에 이웃집 노인 살라마노를 만났다. 그는 피부병에 걸린 늙은 개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개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면서도 한시도 개와 떨어지지 않았다. 개는 털이 다 빠져 흉측한 모습이었고 노인 역시 지저분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이웃 레몽이 나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다. 그는 자기가 포주라는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 했다.
레몽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며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유인할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꽤 흥미로웠고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주었다. 레몽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다. 나는 그와 친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뒤 레몽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다. 나는 레몽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레몽은 나를 해변에 있는 친구의 오두막으로 초대했다. 마리와 함께 레몽을 따라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파도는 잔잔했다. 오두막의 주인인 마송은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수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해변 저 멀리서 아랍인 2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레몽의 여자친구의 오빠였다. 우리는 그들과 마주쳤고 싸움이 벌어졌다. 레몽은 아랍인이 휘두른 칼에 얼굴을 다쳤다. 마송과 나는 레몽을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치료를 마친 레몽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샘물이 흐르는 바위 근처에서 아랍인들을 다시 만났다. 레몽은 총을 쏘려 했지만 나는 그를 말렸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레몽은 나에게 권총을 맡기고 뒤로 물러났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혼자 해변에 남았다. 태양은 어머니의 장례식 날만큼이나 잔인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모래는 달구어진 철판 같았고 공기는 불길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늘을 찾아 바위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아랍인 한 명이 여전히 누워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에 반사된 햇빛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눈을 찔렀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썹을 타고 내려와 시야를 가렸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레몽의 권총이 들어 있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뜨거운 태양과 나를 짓누르는 열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졌다. 나는 쓰러진 육체를 향해 다시 4번의 총을 쏘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5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바다는 차가운 바람을 보내주지 않았고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파괴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그날의 날씨 때문이었고 나를 미치게 만든 그 뜨거운 햇빛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부서진 나의 인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제1부는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주인공 메르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저 그날의 태양이 너무 뜨거웠고 자신을 짓누르는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메르소라는 인간의 정직함을 본다. 그는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가 정한 규칙과 감정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메르소가 쏜 5발의 총성은 단순히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사건이었다. 이제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과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제2부 법정과 단두대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 나는 체포되어 곧바로 감옥에 갇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돕고 싶어 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자꾸만 내가 엄마의 장례식에서 왜 울지 않았는지 물었다. 양로원 사람들의 증언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날은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말이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런 대답은 법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살인 사건을 재판하는데 왜 나의 효심이나 감정이 심판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심 판사와의 만남은 더 기이했다. 그는 내게 신을 믿느냐고 물으며 벽에 걸린 십자가를 들이댔다. 그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없었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판사는 내 대답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안티크리스토, 즉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소리를 질렀다. 진실을 말할수록 세상은 나를 괴물로 몰아갔다. 그들은 내가 느끼는 진실보다 그들이 정해놓은 도덕적 틀에 나를 끼워 맞추고 싶어 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느릿하고 기묘하게 흘러갔다. 처음에는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마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인간은 놀라운 적응의 동물이다. 나는 좁은 감옥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혔다. 나는 내 방에 있던 가구들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놀이를 시작했다. 서랍 속에 들어있던 낡은 수첩의 위치, 침대, 다리에 새겨진 작은 흠집, 벽지 구석에 피어있던 곰팡이 모양까지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냈다. 수천 번 수만 번 내 삶의 조각들을 복기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나중에는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나에게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았고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마리가 면회를 왔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다. 그녀는 내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보다 면회실을 가득 채운 다른 수제들의 고함과 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 마리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웃음 뒤에 가려진 불안을 보았다. 그 면회가 마지막이었다. 마리는 더 이상 면회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나는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안은 구경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더운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검사는 아주 능숙한 말솜씨로 나를 공격했다. 그는 내가 아랍인을 죽인 죄보다 내가 엄마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태도를 더 문제 삼았다. 그는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세웠다. 양로원 원장은 내가 엄마의 시신 앞에서 무심하게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증언했다. 관리인은 내가 엄마의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검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여러분, 이 자를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가 과연 인간입니까? 그는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변호사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는 내가 성실한 청년이었으며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변호사는 나를 피고라고 부르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나는 그 자리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다. 나는 내 재판의 구경꾼처럼 앉아 있었다. 판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를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그날 해변의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고 칼날에 반사된 빛이 내 눈을 찔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다. 법정 안에는 비웃음과 조소가 가득 찼다. 그들에게 나의 진실은 그저 얼토당토하는 변명일 뿐이었다. 검사는 내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판결은 냉혹했다. 공공의 장소에서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목이 잘리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나는 덤덤하게 판결문을 들었다. 감옥으로 돌아온 나는 매일 밤 새벽을 기다렸다. 사형 집행은 보통 동트기 직전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나는 숨을 죽이고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사면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이라는 기계적인 절차를 생각하며 나는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단두대라는 기계는 인간의 목숨을 너무나 깔끔하고 허무하게 앗아간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도 우연도 끼어들 틈이 없다. 나는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사형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현재를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사제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의 만남을 3번이나 거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 감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고 신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사후 세계의 영광에 대해 떠들어댔다. 나는 참아왔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사제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헛된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쓰레기일 뿐이다. 나는 확실히 죽을 것이고 당신 또한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다.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나의 죽음을 정면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당신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며 내가 지은 죄나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나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제는 내 분노에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나는 온 힘을 쏟아붓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하늘에는 별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내 뜨거워진 가슴을 식혀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세상은 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세상의 냉정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정답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엄마가 왜 인생의 끝자락에서 약혼자를 만들고 다시 시작하려 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허물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삶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다. 누구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다.
나 또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소망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처형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 증오의 함성을 질러주는 것이다. 나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멸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온전하게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나의 고독은 완성될 것이고 나는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기꺼이 나의 운명을 향해 걸어간다. 지금까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메르소의 시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메르소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정말 냉혹한 살인마일까요? 아니면 단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일까요? 카미는 말했습니다. 메르소는 도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식적인 사회적 도덕에 맞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에도 없는 표정을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하고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하며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때로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진 이방인일 뿐입니다. 오늘 밤 메르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실한 목소리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 뒷모습 바라봐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잡고 싶던 그 손끝마저 이제 나를 스치지 않아. 시간이 멈췄으면 했던 그날의 기억 속에 살아. 그날의 우리 웃고 있던 모습 왜 그리도 선명하게 남아. 잊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눈을 감으면 너만 보여. 지나간 계절의 향기도 아직도 너를 닮아있어. 이 거리에 흩어진 추억 한 걸음은 나를 울려. 너지 널 마주친다면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지나간 계절의 향기도 아직도 너를 닮아있어. 이 거리에 흩어진 추억 한 걸음에 나를 울려. 다시 널 마주친다면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그날의 우리 약속했던 말들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보내려 해도 떠나려 해도 내 맘은 너에게 머물러. 왜 이렇게 아픈 거니. 사랑은 왜 끝이 있는 거니. 그날의 우리 약속했던 말
다신 없을 사랑이기에 이 노래로 너를 기억해.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 그날처럼 너를 불러.